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한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통 예술 작품은요,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작자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예술 작품을 느끼고 함께 향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겠죠. 마치 첫사랑에 빠지듯이 온 정신을 집중해서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또 그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컬렉터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안목과 열정이 탄생시킨 명품 컬렉터 특집입니다. 자,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은 과연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자, 바로 지금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만남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예. 사람의 인생은 말이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전설이 된 어떤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두 분입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남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경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입니다. 그럼 맞은편에 있는 그 앉아있는 다른 한 남자는 또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천 이병연입니다. 조선 영조 때 최고의 시인이면서 말이죠, 중국의 유명한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조선 최고의 컬렉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야기는 이 두 남자의 만남입니다. 자, 일단 뒤를 한번 보시죠. 정선이 그린 말이죠, 조선 최고의 산수화 인왕 제색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폭포 보이시나요?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왕산에는 말이죠, 폭포가 없어요. 예. 그런데 폭포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비가 그냥 확 몰아치고 넉넉하게 내리고 말이죠, 그 난 뒤. 그런데 이 좀 특이한 게 정선은 인왕산의 그 하얀 화강암 바위를 까맣게 칠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딱 싶어서 인왕산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죠. 비가 오고 나면 말이죠, 인왕산 바위는 검게 젖어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선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을 다 그린 겁니다. 그런데 거장 정선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조선의 컬렉터 이병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정선과 이병현의 관계는 말이죠, 이 친구로만 정의했다간 조금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저는 이병현에게 이 닉네임을 한번 딱 붙여주고 싶어요. 겸재 정선 프로듀서 이병현. 이병현 말이죠, 중국 그림을 수집하던 컬렉터였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딱 있으니까 말이죠, 친구의 재능을 딱 알아채린 거예요. 예, 알아본 거죠. 그는 쫙쫙 그 정선을 조선의 그냥 슈퍼스타로 이 만드는 계획을 딱 들어갑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금강산 여행해보는 게 조선 양반들의 소원이었던 시절에 이병현은 말이죠, 정선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자기가 말이죠, 금강산 근처로 딱 발령이 나니까 이보시게 친구 한번 놀러 오시게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사실 화가에게 보는 것만큼 좋은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기기묘묘한 금강산들의 그 풍경을 오감으로 쫙 흡수해가지고 진경산수에 대한 영감을 말이죠, 쫙 준 겁니다. 거기다 이병현이 이 양반 참 시를 잘 썼습니다. 예. 여기 저기 유람하면서 말이죠, 이 본 풍경들을 비단의 시로 쫙 써서 정선에게 휙 던져줍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시와 그림의 콜라보. 이 이병현 시를 써서 쫙 정선에게 보내주는 말이죠, 그 시 내용을 주제로 정선이 그림을 쫙 그립니다. 이 기막힌 콜라보가 바로 경교 명승첩. 이게 끝이 아니죠. 예, 실력만 있다고 뜨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뭐가 중요합니까? 마케팅, 홍보죠. 예, 홍경희 씨 좋아요. 마케팅. 이병현은 정선을 당대 조선을 주름잡는 4대 부들 앞에 쫙 소개해 줍니다. 본격 조선 사교계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소개도 말이죠,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컬렉터 이하곤, 문화계를 주름잡던 안동김 씨, 김창집 형제들에게 정선을 소개시켜줘요. 조선 사교계가 말이죠, 그냥 정선, 응? 정선, 정선이 있어, 정선이 있어,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죠. 그림 수집에 욕심이 많던 이병현은 중국 그림도 아주 꽤 많이 소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그림이 가장 많겠습니까? 그렇죠, 배프, 정선의 그림이죠. 예. 당시 조선의 톱스타였던 정선의 그림이 도대체 얼마냐 그럼? 도대체 얼마인데 그래? 집 한 채 값이에요. 몇 채를 가지고. 이병헌은 정선의 그림을 되팔거나 중개를 해서 생긴 돈으로 중국책을 샀습니다. 그 양이 무려 말이죠, 1,500권이나 됐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조선 최고의 산수와 바로 인왕제색도가 그려진 건 1751년입니다. 정선에게 있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친구, 그 이병현이 노환으로 몸져 누워 있을 때예요.
절친이 병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정선은 말이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붓을 듭니다. 그리고는 비가 갠 그 뒤에 인왕산을 빗물을 머금고 뻗어나가는 그 기운찬 풍경을 그려나갑니다. 이보시오, 친구! 그만 일어나시오! 어서 훌훌 털고 일어나! 하고 말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인왕산이었을까요? 아니 뭐 서울에 북한산도 있고요, 금강산도 있잖아요. 저는 이 그림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풍경 속엔 말이죠,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지독한 그리움이요. 인왕산은 정선에게 그냥 산이 아닙니다. 어릴 적 자신의 집이 있었고요, 중마고 이병현의 집이 있었던 그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친구가 함께 자란 공간. 이곳에서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인왕 제색도에 정갈한 기와집 한 채가 그려져 있어요. 아마 이들의 만남이 시작됐던 곳이겠죠. 정선은 말이죠, 자신의 곁을 떠날 친구에게 그들의 만남이 시작됐던 곳을 바로 그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랑 함께 해왔던 60여 년의 시간이 말이죠, 미치도록 그립단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76의 노화가는 말이죠,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모든 기량을 쏟아서 이 작품을 그려나갔습니다. 함께했던 인왕산의 풍경을 영원으로 남기기 위해서 두 지기가 60여 년간 함께 봐왔던 인왕산의 모습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겸재 정선이 남긴 국보 인왕 제색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왔는데요. 부산에서 친구랑 같이 음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음악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재밌는 일도 많잖아요. 서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음악할 때 힘들면 오빠한테 얘기해. 오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연예인은 다 오빠. 자고 좀. 국민이 형. 근데 음악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노래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한국인이. 한국인 맞아. 확실해. 아는 형이 그거 맨날 노래방에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떠오르는데,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아니, 만약에 서양이었으면은 우리 이런 진짜 중마고 이런 친한 친구 있으면 보통 이제 초상화 그리잖아요. 그런 거 그리는데 왜 하필 이런 상크림을 그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보고 싶으면 얼굴을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지? 그렇네. 그건 아무래도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내거나 하지만 동양에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산수화를 통해서 많이들 표현하곤 했었거든요. 바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 둘의 우정을 저런 단단한 돌 같은 바위 같은 산수화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이병현 씨가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수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지. 겸재정선은 많이 알지만 예. 이병현 선생은 잘 모르는데 사실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죠. 그 시를 3만수를 썼던 분이에요. 다작가긴 한데 또 굉장히 잘 써서 당시에 그 강남, 그 중국의 강남 문인들이 정말 명나라에 왜 이런 시가 없다라고 할 정도였고, 그 후대에 뭐라 그러냐면 저분의 머리털 하나 그다음에 수염 한 올에는 시가 다 있다라고 할 정도였고, 시의 화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정도여서 어떻게 보면
그 좌사천 아까 얘기했던 우우 겸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죠. 처음에 보여줬던 그 시화상관이라는 그림에 보면은 두 분이 딱 앉아 여기 계시잖아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지금 보면은 그 갓이 없어요, 두 분 다. 예. 저게 조선 시대 때는 정말 친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같이 저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우나 같이 가는 건데 그거보단 좀 슈퍼로 친한. 예, 그럼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이 정말 친했다는 거를 또 알려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제 겸재정선이 그렸던 시야상관도를 자세히 보면요. 도장이 쾅 하고 찍혀 있어요. 이게 바로 청금물전이라는 뜻인데요. 청금물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청금,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남에게 절대로 주지 말라. 이런 뜻이 적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친구가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받아보고 왕쾌가 됐을지 어떻게 됐을지 예 그게 되게 궁금해요 솔직하게 어떻게 됐는지. 이병이 돌아가신 때가 5월 29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도 한번 승정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우라고 써 있어요. 우. 비문자가 써 있어요. 비가 많이 왔구나. 그리고 5월 26일자를 딱 찾아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조우 석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침에는 비가 내렸다가 밤에 캤다. 이 오후에는 비가 그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5월 26일 날 오후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당연히 사천 이병연 선생도 봤을 것이다. 친구도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려서 절친의 이제 쾌유를 바라는 그렇죠. 마음에서 네. 아마 보여주고 선물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돌아가신 네. 며칠 전에. 네. 근데 저는 좀 요거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겸재정선이 76이었고요. 또 그리고 이병현 선생이 81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오래 사신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연으로 돌아가자. 네, 뭔가 이제 죽음이나 죽을 준비를 하자, 뭐 네. 이제 미련 버리고 돌아가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자. 우리 이제.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있는데 느낌도 사실 좀 저렇게 있어요. 네. 저렇게 그냥 그려도 잘 그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렸다면 그건 진짜 더 한 거거든요. 저희가 노래할 때도 누군가를 위해서 부른다,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다,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뭐 와이프를 위해서 부른다, 울던데. 어떤 의미로 운 거예요 그때? 막 오지. 예. 어떤 나의 의미- 지금 현실과 그때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결혼은 미친 짓이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저는 이 그림에서 말이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였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그대 사천 이병연이었다. 일생을 결정지은 벗과의 만남이 담긴 그림. 인왕 제색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ada mia, amore mio. Amada mia, amore mio. Amada mia, amore. Amada mia, amore mio. Amada mia, amore mio. Amada mia, amore.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지스카 히카시. 경성 제국대 초대 교수이자 유학자였고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동양 철학자였죠.
그런데 이 후지스카가 청나라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던 즈음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 학문에 조선 북학파 선비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다 그는 또 다른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19세기 청나라에서 월드스타 대접을 받던 대학자 추사 김정일을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전공에 대한 연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쪽으로 파도 김정희가 나오고 또 저쪽으로 파도 김정희가 나오고 계속 김정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도대체 김정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호기심은 열렬한 팬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추사 김정희의 광팬이었냐면요. 그의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경성대 교수 시절에 틈만 나면은 인사동 거리를 누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김정희란 이름이 남아있는 문서와 그림을 쓸어 모으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추사의 대표적인 세한도도 그때 당시에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지스카가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는요, 자신이 모은 자료 중에 일부는 방공호에 이렇게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자신의 연구실도 아니고 뭐 집도 아니고 방공호에 이렇게 숨겨놨을지요. 김정희 선생을 흠모하는 팬심 덕분에 전쟁의 불길 속에도 무사했던 보물,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김정희 편지입니다. 약 1m 정도의 이 종이에 쓰인 이 편지는요, 조카 민태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뭐 서체도 뭐 예사롭지 않죠. 산촌에 비가 아침에 개었으니 아마도 부검의 온갖 꽃망울이 다 터져 나왔을 듯 싶구나. 비가 옷을 적시던 일이 눈에 선하고 옛 이끼에 박히던 남학신 자국도 떠오르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뭐 참으로 아름답죠. 수려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 이 부분은 또 애교 또한 넘칩니다. 당대의 그림을 보고선 감탄한 그런 문장인데요. 범사도를 이렇게 보내주니 노안이 번쩍 뜨인다. 네, 후지스카는 이런 편지를 보면서 당대 명작을 보면서 감탄하는 추사의 모습을 떠올렸겠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추사의 편지를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떠올렸을 겁니다. 특히 또 한 편지는 정말 정성스럽게 표구까지 한 것도 눈에 띄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후지스카가 정말 아꼈던 그런 편지인 것 같습니다. 서글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늙은 호라비의 처지가 볼수록 처량하니 어찌 해야겠습니까? 먹고 있던 차가 떨어져서 달리 빌릴 것도 없고 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죽기 4년 전에 제자 이상적에게 차를 부탁하면서 힘든 걸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읽었을 때 또 어땠을까요? 위대한 학자의 외로운 말년, 참으로 안타까웠을 겁니다.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차 한 잔 그냥 당장이라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후지스카는 이 편지만 모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막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 뭘 하실 것 같으세요? 묘소 당연히 갔겠죠. 그때 당시에는 비석조차 없었는데요. 앞에 편말까지 세워주게 됩니다. 또 뭐 구할 수 없었던 김정호의 작품? 사진을 이제 찍어서라도 보관을 해놓습니다. 추사가 살았던 집 일단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손과 함께 기념사진, 사진 촬영합니다. 실제로 당대 조선의 최대의 컬렉터였던 장택상이 추사의 글씨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한 번만, 나 딱 한 번만 이거 어떻게 볼 수 없겠냐고,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결국 후지스카는 장택상에게 추사의 글씨를 사진으로 받아냅니다. 아까 제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세안도 후지스카가 손에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서해 수집가 또 손재영 선생이 세안도를 자신에게 양도를 해달라고 후지스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추사의 걸작이자 대표작인 세안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침내 고민을 하다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 없습니다. 다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약 세안도를 돈을 받고 판다면은 지하의 완당 선생이 나를 어떻게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함께 따르고 공부하는 동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후지스카는 김정희 선생에 대한 연구만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고들다 보니까 어느새 김정희를 인간으로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뒤에 후지스카의 아들이 아버지가 모았던 김정희 편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들을 과천 추사박물관에 기증합니다.これはちょうどいいじゃないかとね、こう一致したんですね。それじゃあもうこれ心配なくなるんでね、そこへ資料をみんなあげればね、まあゆくゆくはまた僕が死んだらね、僕らまたね蔵書も一つ受け入れてください。やっぱりそれといいものありますよ。どうもありがとう。まあ一致したのね、利害が。この資料を日本ではないと韓国で、韓国で生きるんですよ。 그의 아들도 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추사 선생을 연구했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할 일을요. 때로 어떤 보물은 수집가의 정말 진심이 더해져서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보물도 있습니다. 후지스카 부자는요, 김정희 선생의 편지나 자료들을 결코 뭐 돈이나 재화의 가치로서 그렇게 재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해왔던 노력은 진정으로 추사 선생을 존경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쩌면은 진정 추사의 위대함을 완성한 건 그를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연구하고 흠모해 왔던 후지스카 같은 당대의 팬들이 아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다방송 때문에 주사 김정희 유배지 갔다 왔어요. 그래요? 거기 네. 주사 가본 데가 박물관도 없어. 가고 세안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반가운 그런 손님이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10살 때 콘서트도 갔다 오고 막 CD 다 독일에 있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 그러는데 마이클 잭슨 최고였죠. 그러니까 이게 팬 약간 그 진짜 그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문을 넘어서 그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팬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의 네. 느낌이 그렇죠. 아니 요즘 그 아이돌 가수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 CD를 여러 장 사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돌린다고 하죠. 네. 근데 우지스카 선생님도 비슷했어요. 그 세안도를 손에 넣은 다음에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진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영인본 100장을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봐라. 이게 세안도다.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현대미술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 전시회 가면 그분의 사탕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콜렉팅해서 모아서 관객들이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후지스카가 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니 저는 정말 놀란 게 김정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많은 게 아니라 무슨 싸이 선배님처럼 월드스타급이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게요. 당시 김정희 선생님이 얼마나 이 대스타셨냐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도 청나라. 그러니까 정말 꼭 한번 김정희 선생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김정희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그림을 그려요. 김정희 선생님을 이렇게 딱 그리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에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제가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상상으로? 네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그림을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팬아트 아니에요, 팬아트? 저 어릴 때도 중고등학교 그죠. 네네. 어릴 때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오빠 있으면 그림 좀 잘 그리는 친구한테 가서 이거 좀 그려줘 이래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비 오빠 얼굴 좀 비 그대로 오빠 좀 저 그려줘. 그렸어요. 저는 그 후지스카 그 일본 사람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주사 김정희에 빠져들고 막 그랬을까요? 고증악, 또 경악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강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중국 북경에 한 2년 가 있을 동안에 유리창이라 해서 고서정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책을 쭉 수집을 했는데요. 이 서치라 그래서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거기서 박제가라는 분이 이제 발견한 게 된 거예요. 근데 박제가를 발견하게 되니까 박제가의 제자인 김정희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스승인 박지원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어떤 그 북학파들 있지 않습니까? 유득공이라든가 이덕무라든가 이서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 연구를 넓혀간 거 결국 종착점이 어디냐면 결국 추사 김정희 선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조선 북학파에 대한 연구를 박제가로 입덕을 했다가 또 이제는 김정희로 이렇게 치고 정착을 한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요즘 갈아탔네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고 갈아탔다고 이렇게 갈아탔네. 얘기를 그런 하죠. 기분 잘 알거든요, 우리. 그렇죠. 예. 처음엔 홍동민 좋다 그래놓고, 예. 나중에 더 보면 다 다른 가수 좋아하고. 4명 남았어요, 일본에. 예. 가치가 이렇게 1억 정도로 될 만큼 이 높은 편지도 있고 그런데 좀 기증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증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당시 동경대에서 이 자료들을 좀 기증해달라 이런 접촉이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네. 와.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 후지스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본 대학이나 일본 박물관에 주면 먼지만 쌓일 거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국에 오면은 정말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한 그 10,000여 점이 넘는다 그러죠. 네. 그 추사 관련 자료만 2,700여 점이 되고. 네. 라면 상자로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런 이 후지스카의 연구 자료 이런 걸 다 포함하면 15,000점 가까이 네.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아니, 이건 정말 그 순수함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편지 한 장에 1억 이랬는데 지금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요. 그 물품을 기부하면서 동시에 연구에 더 힘써달라고 200만 엔도 함께 기부를 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우와. 네.
정말 진정한 팬인 것 혹시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뭐 안 네. 해드렸나요? 아우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 저는 또 2007년에 이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생님께 훈장을 드리려고 문화 훈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투병 중이셔가지고 몸져 누워 계셔가지고 직접 이 훈장을 받으러 오시진 못했고 병상에서 이렇게 훈장을 받으면서 기뻐하셨다고 그런 뉴스가 기억이 나네요. 후지스카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 정도까지 김정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까지 정말 아끼고 존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김정일 선생을 흠모하다가 어느덧 선생의 인품과 그리고 정신마저도 닮아져 버린 후지스카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께 보물처럼 제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되신 컬렉터 여러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 등장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듣고 있을 때 저한테는 좀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제 마음을 움직인 컬렉터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주변 친척 중에 아마 저런 분이 한 분쯤 계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분이세요.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하지만 이분의 덕력이라고 하죠. 수집에 관한 의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전해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럼 그가 빠진 물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백자였습니다. 오늘 컬렉터 특집의 마지막 주인공 수정 박병래 선생입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도 교수가 어느 날 그에게 접시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이게 어느 나라 접시인지 아는가? 당황해서 처음 보는 거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수가 조선 사람이 조선의 물건을 모른다니 말이 되나? 비웃은 거죠. 너무 화가 나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 길로 바로 박병래 선생은 이제 박물관을 가서 직접 도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십니다. 직업은 따로 있으셨죠. 그래서 처음에 접시를 조그만 것부터 사 모으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좀 뭐 싸고 안목이라는 게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투박한 것들을 시작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천천히 이 백자가 가지고 있는 평온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보물은 선생이 모았던 백자 컬렉션 중에서 청화백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산수무늬 항아리입니다.
어떠세요? 도자기의 이 균형 잡힌 곡선미도 아름답지만 푸른 안료로 명암을 표현한 그런 산수화가 아주 멋진데, 근데 유독히 이 선생의 작품, 그러니까 컬렉션 중에서는 청화백자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의 그림은 아주 세밀하고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백자의 양면에는 18세기 조선에서 유행했던 산수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에서 유행하던 산수화, 이 소상팔경 중에서 두 가지 풍경을 그린 건데, 산수화 사이에 이 매화와 대나무도 그려져 있죠. 화려한 듯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담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얼핏 보기에도 이렇게 비싼 백자를 그럼 박 선생은 어떻게 손에 넣게 된 것일까? 일단 당시에는 안목만 있으면 좋은 백자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발품 판다 그러죠.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운 좋게 아주 훌륭한 백자를 싼 값에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게다가 선생님 주변에는 이 골동품 수집의 조력가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아까 우리 방 감독님께서 얘기할 때 잠깐 등장했던 장택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장택상 씨의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쉬지 않고 그 도자기들에 대한 품평을 했대요. 야, 자네 이 골동품은 아니 어떻게 그 돈을 주고 샀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막 밤새도록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배가 고프면 그때도 설렁탕이나 단팥죽 같은 걸 시켜서 먹으면서. 근데 이게 평화롭지만 않은, 그쵸? 만약에 누군가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작품을 정말 싼 값에 다른 사람이 샀을 때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점잖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신경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장택상이라는 분하고 우리 박병래 선생이 기싸움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작은 연적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맞붙게 된 건데요. 왜?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어요. 이분이 결정을 하는데요. 당시 박병래 선생의 한 달 월급이 200원이었어요. 네, 뭐 생각하셨다시피 일단 지르십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컬렉션을 꿋꿋하게 완성을 해 가십니다. 골동품 수집 전성시대의 한가운데서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걸면서 백자를 수집한 이 4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 모든 백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기부죠. 아무런 조건 없이 362점의 작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대규모 기증이었어요. 최초에. 아깝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40년을 모아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증하신 다음에 마치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낸 것 같은 행복함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백자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인생의 행복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함께 느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자신의 삶을 거의 다 쏟아서 모은 그런 작품들을 한 번에 기부할 수 있는 것. 평소 때 그러면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수집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덧없는 인생에 더 없는 양념과도 같았다. 청아백자도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그의 컬렉터로서의 태도와 살아온 삶의 방식에 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평생 모은 컬렉션을 저렇게 사심없이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걸 양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글쎄, 과연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양념으로 우리가 살면서 힘을 내고 있을지 40년 수집광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박병래 선생의 백자청아 산수무늬 항아리입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그쵸. 못할 정도의 어떤 그 쫓겨날 정도. 애정이 아닌가. 이 박병래 선생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치. 네. 어떤 직업이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도대체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사실 박병래 선생은 당대 굉장히 명망이 있는 의사셨어요. 어느 정도 권위자이셨냐면 백범 김구 선생의 임종을 지키실 만큼 곁에서 특히 이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님한테 중년이 되셔서도 월급 이후에 용돈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아주 청렴하신 그리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셨대요. 이제 그 박병래 선생님이 사실은 그 성모병원 있지 않습니까? 성모병원의 초대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톨릭계이기 때문에 원래는 월급을 초대 원장 월급을 300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유명한 또 카톨릭 신자신데 이거 월급쟁이 이거 안 된다. 너무 돈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200원으로 깎아갖고요. 200원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월급의 몇 배를 뭐 했잖아요. 그 아버님이 월급이 300원인데 무슨 소리냐고 200원만 주라고 이럴 정도로 검소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월급이 200원이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또 청자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곱게 그 자기를 씻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물었대요. 이거 얼마야?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0원 주고 산 거를 이거 3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속아가지고 잘 샀네, 싸게 샀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되게 검소하신데 안목은 없으시구나.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홍경민 씨? 비상금을 모아놓은. 네, 뭐 방송을 기타를 보고 하셨다든가. 계실까봐 또 좀 솔직히 얘기 지금 비상금 좀 있다 없다. 어디 있어요? 저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요 갑자기. 예, 우리는 뭐 돈이 생기면 다 아내에게. 선생님께서 모으신 그 대부분의 작품들이 월급쟁이라서 그런지 좀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직관력과 통일성이 유지가 되어서 대단한 컬렉션으로 남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골동품이라고 하면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는데 왜 하필 백자만 이렇게 모으셨는지.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좀 비싼 것들도 운 좋게 쉽게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게 있었대요. 은어가 있었대요, 그때. 혹시 그 당시에 붕어 사탕은 뭘 칭하는 은어였을까요? 뽑기 이만한 붕어 그 뽑기 있던 그거. 네. 붕어가 금붕어니까 금으로 된 거. 금붕어. 금 붕어 아니에요. 사탕? 일단 자기입니다. 자기가. 근데 그쵸,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은어는 왜 이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곳곳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전문 꾼들이라 그러죠. 전문 골동품을 잘 알면서 이제 주변하고 흥정 같은 걸 잘 해가지고 비싼 건데 싸게 살 수 있게
한 10배 정도 싸게 이렇게 물건이 나오거나 이런 그 귀한 진가를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 이렇게 얻은 보물들을 예, 바로 붕어 사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헐값에 넘겨받은 보물들을 우리가 그 고려자기의 장물아비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가장 큰 장물아비가 있습니다. 고려자기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고려 청자의 그 이 장물아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천여 점이 넘는 완형의 고려자기를 일본으로 가져갔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 고물상, 그러니까 골동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른바 싹쓸이를 해갖고 가져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약간 그 박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그나마 그 문화재들 다 이제 보존됐고 사라지지 않았던 거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유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그 모뉴멘트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만들었던 부대인데 나치들이 이제 유럽 전체 다 파괴시키면서 이제 문화재들이 엄청 많이 또 파괴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부대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초호의 만찬 또한 모나리자 같은 그런 작품들을 다 보호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로 네네 맞아. 예. 2014년도에 이제 머니먼트맨이라는 영화 이제 나왔는데 조지 클루니 거기 이제 감독하면서 주인공도 맡았고 그만큼 이제 되게 유명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제가 20살 무렵 도예를 전공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음악에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살아오게 됐는데 이번 박병래 선생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침 방학이라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저희 큰아들하고 같이 박병래 선생님 기부관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제 손으로 빚은 자기는 없지만 이 컬렉션을 보면서 느낀 제 마음을 짧게나마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재 정선 프로듀서 이병현, 조선 최고의 컬렉터. 그러니까 후지스카는 김정희 선생에 대한 연구만 한 게 아닌 거죠. 수집가에 정말 진심이 더해져서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보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대규모 기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함께 느끼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 오른 보물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물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윤상 씨의 백자청화 산수문이 항아리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난 게요.
누가 1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이 좀 1등하실 것 같다고. 네. 왜냐하면 설레면서 들어가는. 애국이 좀 껴있는 게 좀 많이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네. 우리 윤상 선배님이 계시게 자기는 1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는 보통 자기가 우승하는 경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지금까지 선상에 보여주셔서. 정말 전 대단해요. 그렇게 딱 말했는데 1등이 자기가. 정말 얄밉네요, 여러분들. 네. 설레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그러게요. 네. 아니 또 김소리 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진정성 있게 목소리 크게. 그래서 당연히. TV를 통해서 앞으로 안 끝나기만 바라던 프로그램인데 오늘 저를 또 불러주시고 1등까지 주시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열혈 애청자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you hide all Larry's paintings for 30 years or more, 'cause you turn out a nightclub and you must now sell the score. And the endless parade of old Etonians come, line up from